오늘의 사건 파헤, 조선의 칼이 든 두 사무라이의 미스테리. 추리 포인트 1. 1624년 밀양, 서로의 심장을 겨눈 50대 무인의 정체는? 2. 두 사람은 왜 32년 전 돌연 조국인 일본의 총부리를 겨누었나? 3. 나라 대 사람, 운명을 가른 두 남자의 선택은? 지금 시작합니다. 1624년 인조 2년 경상도 밀양, 반란군 이괄이 죽고 한양이 다시 조정의 손에 넘어간 직후 남쪽으로 달아나던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동매. 바다 건너 고향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동매로 향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 길목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2명의 병사를 이끈 52의 노장. 30년 전 조선의 조총 제작법을 전수하여 전쟁의 판도를 바꾼 사람, 김충선이었습니다. 도망치던 자들의 우두머리는 비회라 불리며 관군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검객. 그의 이름은 서아지. 두 사람 모두 50을 넘긴 백발의 무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선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서로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것일까요? 서아지, 여기가 끝이오. 당신이 올 줄 알았어. 32년 전 조선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곳의 땅을 밟았는데 결국 여기서 끝나는군. 이괄 장군이 돌아가셨어. 나를 형제라 불러준 유일한 사람이. 이제 이 땅에 남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돌아가려 했어. 처음 왔던 그 바다를 건너서. 당신을 그냥 보내줄 수는 없소. 알고 있어. 당신에게도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까. 이제 끝내봅시다. 30년 묵은 인연을. 처음 시작했던 바로 이곳에서. 기록은 이렇게만 전합니다. 김충선이 밀양에서 서아지를 배웠다. 그러나 기록은 말하지 않습니다. 32년 만에 다시 선 경상도의 흙먼지 속에서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말을. 안녕하십니까. 역사탐정 정설록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추리해볼 사건은 400년 전 두 사람의 비극입니다. 한 명은 조선의 조총기술을 전수하여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받은 자, 다른 한 명은 오직 칼로만 자신을 증명하다 서아지라는 이름을 받은 자. 같은 바다를, 같은 세월을, 같은 운명을 건너온 두 사람이건만 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목을 베어야 했을까요? 그 대답을 찾아 기록의 행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김충선, 당시의 이름 사야가는 조선에 귀순하자마자 조총 제작법을 완벽하게 전수했습니다. 조선은 그 덕분에 조총을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었고 패배로 기울던 인진을란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갓 20을 넘긴 사야가는 어떻게 그런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먼저 3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585년 일본, 한 집단이 멸망하던 날로. 1585년 일본 기슈, 현재의 와카야마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의 천하통일 과정에서 10만 대군을 이끌고 일본 최고의 조총기술 집단 사이카슈를 멸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화력과 통제되지 않는 자치권을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암세포로 본 것입니다. 그의 방법은 잔혹했습니다. 사이카슈의 마지막 거점, 오타성. 히데요시는 성 주변에 제방을 쌓고 강물을 끌어들여 성 전체를 거대한 호수 속에 가두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성 안의 사람들은 물 위로 떠오르는 시체들 사이에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지도부는 처형되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특정 집단 내에서만 대대로 전수되던 비밀인 조총과 화약의 제주술에 능했던 사야가. 만약 사야가가 사이카슈의 생존자였다면 그의 귀환은 단순한 예의의 나라에 대한 감동이 아니라 고향을 멸망시킨 히데요시에 대한
처절한 복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그날의 오타성으로 가보겠습니다. 13살 소년 사야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숨을 쉬어야 해. 물 위로 올라가야 해. 아버지, 어머니, 어디 계세요?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반드시 복수하겠어. 소년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7년을 기다렸습니다.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할 때 소년은 청년이 되어 그 배에 올랐습니다. 정복군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복수의 칼날을 품은 자로서. 물론 이것은 기록에 없는 상상의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이야기가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 발발. 사야가는 가토 기요마사의参봉장으로 부산포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수일 뒤 그는 휘하 병력 3,000명을 이끌고 조선에 귀화합니다. 사야가, 즉 후일의 김충선의 회고를 담은 모하당 문집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저의 소원은 예의의 나라에서 동방성인의 백성이 되고자 할 뿐입니다.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의문스러운 말이죠.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북상하던 그 시점에, 승리가 코앞에 있던 그 순간에 과연 예의의 나라라는 이유만으로 3,000명의 목숨을 건 배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가슴 속에 7년 전 물에 잠긴 성에서 품은 복수심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히데요시의 전쟁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그의 진짜 목적이었다면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야가처럼 조선에 귀화한 자들 중에 훗날 서아지라는 조선 이름을 받게 될 또 한 명의 뛰어난 무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일본에서부터 함께였는지 아니면 조선 땅에서 처음 만났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조총에 능했고 두 사람 모두 조선을 위해 싸웠다는 것. 그러나 그 방식은 달랐습니다. 박진 장군에게 조총 제작법을 넘기겠소. 화약 만드는 법도 사격술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우리가 살 곳을 얻을 것이오. 조선이 우리를 받아주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까? 그렇소. 기술을 가진 자는 어디서든 쓸모가 있어. 우리가 쓸모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조선은 우리를 버리지 못할 것이오. 우리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 살아남으려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야 하오. 나는 당신만큼 영리하지 못하죠. 조총을 다룰 줄은 알아도 만드는 법까지는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하나뿐. 적을 베는 것. 그것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내 가치를. 칼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언젠가는 걱정 마세요. 당신이 머리가 되면 나는 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남는 길이겠죠? 이것이 두 사람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김충선은 제도로의 편입을 택했습니다. 조총과 화약 제조술을 전수하여 기울어진 전장의 판도를 바꾸어 줌으로써 조선의 제도에 연착륙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사이카슈가 멸망한 까닭에 제도에 편입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기에 새로운 나라에서는 철저하게 체제에 순응하기로 한 것은 아닐까요? 반면 서아지는 이전의 사이카슈들이 그러하였듯 용병의 길을 택한 것 같습니다. 독보적 총검술로 전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 가치를 알아주는 자를 찾는 게. 같은 땅을 밟았으나 두 사람의 발걸음은 이미 다른 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7년, 김충선은 78호의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78번. 기록은 이것을 충성의 증거라 말합니다. 정말 그뿐이었을까요? 당시 조선은 귀화한 일본인, 항해들을 가장 위험한 최전방에 배치했습니다. 그들에게 일본군의 목을 베어오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새로운 나라의 충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78번의 전투. 그들이 조총으로 쏘아 마친 적군 중에는 어제의 동료가 있었을 것입니다. 고향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78번의 승리는 그들에게는 고통의 숫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밤 전장의 모닥불 앞에서 두 사람이 나눴을 법한 대화를 상상해 봅니다. 47. 오늘로 47번째 전투다. 내일은 48번째가 되겠지. 언제까지 증명해야 하는가? 언제가 되어야 진짜 조선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아직 안 주무십니까? 자네도 깨어 있었군. 잠이 안 옵니다. 오늘 뵌 놈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아서인가? 알던 자였나?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전투에 나가도 이런 건 익숙해지지가 않아서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 후회하지는 않나? 살기 위해서인 걸 후회하십니까? 처음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잘 모르겠군. 이게 사는 것인지.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우리 항우애들의 정신적 지주인 거겠죠? 저는 그냥 칼입니다. 칼은 생각하지 않지요. 누가 쥐느냐만 중요할 뿐. 그래서 누가 자네를 쥐고 있는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대화는 기록에 없습니다. 그저 상상이고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밤이 없었을 리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김충선은 78회의 전투를 통해 조선의 공신이 되었습니다. 선조는 그에게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자헌대부에 봉했습니다. 명문가 인동장 씨의 딸과 혼인시켰습니다. 그는 마침내 조선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아지. 그 또한 전공을 세워 서아지라는 조선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칼이었습니다. 아직 자신을 진정으로 쥐어줄 손을 찾지 못한 칼. 전쟁이 끝나고 두 사람은 다시 북방의 국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아지는 마침내 자신의 주군을 만납니다. 1600년대 초 평안도 북방 국경. 임진왜란이 끝나자 귀화한 항우애들의 입장은 애매해졌습니다. 전란 중에는 전투에 참전하는 것으로 충성을 증명할 수 있었지만 막상 전쟁이 끝나고 그 쓰임이 다하고 나니 진정 조선인이 되었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조선 조정은 항우애들을 다시 북방 국경의 최전선으로 보내어 여진족을 막는 방패로 사용합니다. 그곳에서 김충선과 서아지는 2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괄. 북밤을 지키는 사령관. 훗날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도성을 함락시킬 반란의 주인공입니다. 아지, 예, 장군. 오늘도 활약이 대단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운은 무슨 실력이다, 실력. 이 땅에서 자네만큼 호랑이 같은 자는 본 적이 없어. 일본에서 왔든 조선에서 태어났든 나는 그딴 건 상관없다. 넌 내 칼이다. 알겠나? 네, 장군. 기록은 이괄이 항우애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했다고 말합니다. 차별받던 이방인들에게 형제라 불러준 유일한 조성인. 서아지에게 이괄은 조선이라는 국가보다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을 이방인으로 살며 단 한 번도 형제라 불려본 적 없던 사람에게 이괄의 그 한마디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이 만남으로 두 사람의 운명은 결정적으로 어긋나게 됩니다. 서아지, 이괄 장군을 너무 따르는 것 아닌가? 상관에게 충성하는 것에 무엇이 잘못입니까? 우리는 조선의 신하일세. 이괄, 한 사람의 부하가 아니야. 조선? 이 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끊임없이 최전방에 내몰았습니다. 증명하고 또 증명해도 아직도 우리를 의심하고 찬대합니다. 그게 조선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해. 우리를 따르는 자들의 자식이, 그 자식의 자식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하네. 장군은 이 나라에 가문을 일으키셨지요. 김씨성의 양반 부인의 높은 벼슬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항해 서아지일 뿐입니다. 저에게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은 이괄 장군뿐입니다. 만약 그 손이 반역의 손이라면 그래도 저는 그 손을 잡겠습니다. 장군은 이 나라의 신하가 되었지만 저는 그 사람의 칼이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차이입니다. 1623년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 반정에서 이괄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논공 행상에서 그는 2등 공신에 그쳤습니다. 1등 공신은 정작 거사 당일 늦게 나타난 김류에게 돌아갔죠. 이괄의 분노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한편 김충선은 대구 우롱미의 터를 잡고 정착했습니다. 북방에서의 긴 세월을 마치고 52세의 나이에 비로소 평온한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자식들이 있었고 우록 김씨라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켜야 할 것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1624년 음력 1월 북방에서 급보가 날아듭니다. 이괄이 반기를 들었다. 12,000의 군사를 이끌고 한양으로 진군 중이다. 그 선봉에 항해 130여 명이 있다. 그리고 그 항해들을 이끄는 자의 이름은 비외 서아지. 소식을 들은 김충선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30년의 세월을 함께 건너온 복잡한 인연으로 얽힌 전우가 역적이 되어 한양으로 진군하고 있다. 당시 조정은 그 역적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20일 뒤 이괄의 반란군은 한양을 점령하고 인조는 공주로 도망칩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반란군이 도성을 함락시킨 순간 그 함락의 선봉에 서아지가 서 있었습니다. 김충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음 회에서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으로 가볼 겁니다. 52세의 노장이 왜 42명의 병사만 이끌고 일어섰는지, 그리고 밀양에서 마주한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나눴는지, 역사 탐정 정설록과 함께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행간을 추리해 보시죠. 다음 단서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정설록의 수사팀에 합류하세요.